스피드 주택 공급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 공급의 약 200일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 과제이자 서울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서울 집값의 상승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18년 12월에 7억 1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1년 9월 11억 3천만 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3년이 채 안 되어서 3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도 4억 3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이 되어 약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크게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 공급량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에는 연평균 5만 2천 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연평균 3만 6천 호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4.6개소였던 재개발 구역 지정은 지난 9년간 연평균 1개소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재개발 관련 사업은 매우 위축되었던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오래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발표를 시작으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을 마쳤고 6대 규제 대책을 완화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마감 결과 25개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재건축 단지 정상화를 위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있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처리 기준 정립 및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 규제인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높이 제한 한도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완화하기로 결정하여 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간의 행정적 절차에 발이 묶여있던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약 8만 호에 대한 공급 절차를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림 가락 아파트가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가락 상하 1차 아파트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단 1회 만에 신속하게 통과하는 사례는 스피드한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간 추진된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사업의 밑그림인 정비계획의 수립의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1만 7천 세대의 공급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 5구역을 비롯해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었던 전농구역과 신기름구역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2,500세대 규모의 한남 5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은 지난 10월 초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단계를 거친 후 향후 신속히 추진될 계획입니다. 개포우성 7차 아파트 1,200여 세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인근 현대 4차 아파트와 공동개발을 권장받았으나 규제를 풀어 개포우성 7차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사항으로서 정체되었던 재건축 사업을 스피드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기름구역 855세대, 각각 2006년, 2007년의 구역 지정 이후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상업 준주거 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고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위원회를 9월과 10월에 통과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허가를 완료한 약 4만 8천 세대가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각종 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에 따라 약 3만 7천 세대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 심의 및 사업 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 쿠로바는 건축 심의를 통과해 1,850세대 규모의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제한되었던 스카이 브릿지를 허용해 천편일률적인 성량값 아파트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상가 소유주들의 재건축 사업 반대로 사업이 지체되었던 대치 우성 1차 712세대를 비롯해 방배 신동아 847세대, 신반포 22차 160세대, 산호 647세대, 가락상하 1차 405세대 등 6개 재건축 단지 총 4,621세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스피드한 주택 공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 3,500여 세대가 들어설 이문 4구역은 조합 설립 및 촉진계획 변경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40층 대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해 강남북 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노량진 1구역 약 3,000세대와 미아 9-2구역 1,800여 세대도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문 1구역 3,069세대, 길동 신동아 1, 2차 아파트 1,300여 세대 등 착공 중인 물량 약 9,000세대, 장이 1구역 939세대, 무지개 아파트 1,446세대 등 준공 물량 약 8,0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주택난과 전세난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13만 호,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한 11만 호, 총 24만 호 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공모는 매년 2만 6천 가구 내외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상화로 그동안 해묵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맞춤 지원하는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통합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기존 사업기간을 2분의 1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서포터가 되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성량값 같은 획일적 아파트 디자인을 벗어나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층수 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비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의 연내 시범사업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도 상호 협력 하에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200일간 전력을 다해 그동안 막혀있던 약 8만 호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정상화한 데 대해 이어 서울비전 2030에서 약속드린 대로 연간 8만 호 주택 공급으로 2030년까지 총 80만 호를 공급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줄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입니다. 저 8만 가구가 지금 공급 확대되는 물량으로 잡혔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멸실되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순종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멸실 가구가 좀 이제 정비 사업 통해서 하니까 증가하면서 전세난이 좀 오히려
저 가중 일시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 불안 요인 대책이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서울시 단계에서는 지금 풀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규제가 동반 완화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더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 풀기 위해서 정부와 지금 어떤 차원에서 협조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이 좀 동반돼야 되는지 좀 답변 말씀. 순증 물량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한 약 1.2배 정도 평균 물량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통계로 봤을 때는 한 1.6배 순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총 합쳐져 있어서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3에서 1.4배 정도 주택 공급량 증가가 있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개발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고 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당연히 우려되는 게 순서인데요. 정상화해야 될 부분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난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으로 전세난에 대한 향후에도 동일한 어떤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에 저희가 총 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초안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뭐 공시가 현실화, 제초안 문제, 임대차 3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들이고요. 정부하고 실무 협의체 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하정민 기자님. 뉴시스 하종민 기자입니다. 지금 8만 호 공급이 정상화됐다고 했는데 혹시 연도별로 몇 가구씩 공급되는지 구분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 지금 저희가 큰 목표가 30년까지 총 80만 호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8만 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총 물량입니다. 아파트, 비아파트, 그다음에 공공주택 물량 다 포함해서 8만 호씩이고요. 오늘 발표한 약 8만 호, 약 보도자료 8만 호라고 나왔습니다는 8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200일간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고 인허가하고 착공한 물량들을 합친 게 8만 호라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8만 호가 좀 겹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체 8만 호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하고 협의해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 8년은 너무 길고 한 5년 통계는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로 다 갖고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총 물량이 한 6만 8천 가구고요. 아파트가 4만 1천 가구입니다. 내년 예상 물량은 전체 6만 4천 가구 중에 아파트가 3만 7천 가구 정도 추정합니다. 23년에는 총 8만 8천 가구 중에 아파트 공급이 한 5만 9천 정도로 추정하고요. 24년도에는 총 9만 1,000호 중에 6만 2천 호 정도 아파트 공급 추정합니다. 25년에는 9만 5천 호, 아파트는 6만 6천 호 정도. 나머지는 이제 비아파트로 이제 뭐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여기는 오피스텔이 저희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는 매년 오피스텔도 한 1만 호 이상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상 오피스텔을 지금 주택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은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가운데 줄에 CBS 권혁주 기자님. CBS 권혁주 기자인데 이게 보면 저 내용 중에 민간 토지하고 공공 재원 결합해서 상생하는 뭐 상생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뭐 토지주들이 그 일정 면적 이상을 마서 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라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은 없는데 이제 새로 한다는 거죠? 네, 새로운 유형입니다.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유휴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차장으로 그냥 두고 주차비를 받는달지 아니면은 개발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뭐 나대지로 둔달지 컨테이너 박스 둔달지 이런 뭐 또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해서 뭐 마트랄지 전화국이랄지 뭐 토지는 그런 토지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상생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비가 가장 사업비 중에 많이 드니까 매입하는 부분만 빼면은 건축비로 좀 가볍게 공공주택을 특히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건데요. 민간이 토지를 저희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또는 공공이 토지를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고 저희는 사업비를 대고 해서 공공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쉐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민간의 근데 개인이랄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하려면 이제 상당히 많은 금융 비용과 그 사업 디벨로퍼가 해야 되는 수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 주면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내놓으면 그러면 공사를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이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김희영 기자님.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근데 아직까지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말을 했고 오히려 지금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 구축에 대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지. 네, 저희 서울시는 좀 생각은 다른데요.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은 어떤 시장의 안정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랄지 여러 가지 전세난이랄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또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은 주택 공급의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수요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아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가 돼야 되고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서로 논의하고 서로 뭐 좀 양보한 부분도 있고 협조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절차도 정부하고 지금 계속적인 협의와 고민과 논의 때문에 저희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 기자입니다. 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랑 그동안 주민 간담회 진행하셨는데 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향후 계획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요 재건축 단지들 다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다 만나봤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 3부 목화에서
공동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 좀 있으셨고요. 시범에서도 한강변 기부 체납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셨고, 공통적으로는 높이 완화에 대한 부분도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네, 많이 듣고 있고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도 구역계 조정 문제가 좀 있고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뭐 상향 부분 요구도 있으셨고, 동서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와 단지 배치에 대한 또 일부 지하화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고요. 공원에 대한 선형 변경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실 5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 일부 있으니까 용도지역 안에 있는 호텔 용도에 대한 용도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 대부분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음마 같은 경우는 그 북측에 선형이 약간 사선으로 있는 부분을 펴는 문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 순정 물량 우리 유 기자님 물어보셨는데, 음마가 조금 순중 물량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순중 물량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근데 이제 뭐 주체 이제 추진위원장에 대한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도 이제 그런 지역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뭐 대부분 주민들 의견 듣고 있고 뭐 주민들이 100% 동의되면 간다.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방향이 정해지면 가는 건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 뭐 올해 아닐지 내년 초일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조합원 지양도 제한 조기화하는 것도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제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정부에 먼저 제안했고 정부에서 동의를 했고 그게 이제 의원 발의로 된 건데요. 그 부분도 이제 국회에서 좀 논의를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엮여져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실무적으로. 다만 그 규제를 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절차 진행하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막중한 어떤 책임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맨 우측 편 채널의 이민준 기자님. 네, 채널의 이민준인데요. 그 신속 통합기획 102곳이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준 같은 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번 보도자료 냈던 것 같은데요. 9월 23일 공모할 때 저희가 보도자료 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노후도 중심으로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자치구 여건이랄지, 뭐 자치구에서 몇 군데 재개발이 있는지, 또는 뭐 몇 군데 이주, 착공, 뭐 철거가 되는지, 그런 여건들, 그 다음에 인구 밀도랄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거를 고려해서 또 구역 구별로 또 그런 걸 통한 구별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총 정량적인 평가,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합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는 뭐 많은 곳은 뭐 11곳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 구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4곳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뉴스핌 이동훈 기자님. 예, 이번에 하천대교 때문에 민간 고용개발, 공공개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제가 보기에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저기 서울시에 민간 재개발 사업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부 체납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오세훈 시장 때 여의도 전략정비지구가 40% 기부 체납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부 체납 비율을 높이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되는 게 있습니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은 수십 년 동안 62년에 뭐 도시계획법 만들어졌다 하니까요. 한 정확히 한 30년은 됐겠죠. 정비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제도가 좀 정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개발 이익 환수하고 기부 체납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기부 체납은 개발 이익 환수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은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공청사, 뭐 복지시설 같은 부분이요. 이런 거를 조합해서 설치를 하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걸 면적이랄지 뭐 토지를 환산해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기부 체납이 5%냐 20%냐에 따라서 공공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실무적인 의견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쉽게 5%면 좀 공공기여가 낮고 20%면 공공기여가 높다. 그거는 좀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사실관계하고는 좀 다르고 조합에는 사업성하고 무관하고요. 딱 하나만 차 있습니다. 토지 지분. 토지 지분이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지면 토지를 많이 내놓으면은 지분은 약간 줄어들겠죠.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다만 비용으로 산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공공청사를 지어서 토지하고 같이 내놓는다. 지금 짓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 짓는 비용은 토지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토지를 얼마만큼 기부채납해서 공공의 공유 지분으로 내놓느냐. 거기서 지분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사업성에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에서는 정부가 이미 법에서 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예를 들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50%의 용적률을 짓는데 아파트가 법정 용적률이 300%까지 짓겠다. 그럼 50%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습니까? 절반은 조합에서 분양하고요. 절반은 저희들한테 임대주택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무상 기부 체납이고 건물의 비용, 표준 건축비만 저희들이 줍니다. 조합에. 짓는 비용만 줍니다. 즉 법적으로 상향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이 갖고 절반이 공공이 갖는 2분의 1 논리가 지금까지는 조합도 전혀 불만이 없고 사업성에서 손해가 크게 없으니까요. 저희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든지 여타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개발 이익 환수의 근간은 상향되는 용적률의 절반씩 공유한다가 가장 보편화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양지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양지훈입니다. 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도 흥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건축도 강남이랑 여의도 주요 단지들이 이제 신청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몇몇 단지에서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쳐서 적정한 시기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좀 선택하실 때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동네는 공공 재개발이 좋을지, 민간 재개발이 좋을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좋을지, 도심 복합이 좋을지,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그 사업의 장단점이랄지 특징들을 설명해서 쉽게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방법, 현장까지 가서 또 컨설팅하는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은 정비 구역 결정부터 이게 처음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뭐 추진이 뭐 이거 만들어서 정비 구역 결정 받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 공공에서 주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뭐 조합 동의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이주하고 이거 있는데 또 조합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이 그 결정하는 주요 이 과정은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건축 심의도 저희들이 대부분 뭐 단 1회에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단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속도도 내고 가장 유리할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호에는 김나리 수호통역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